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이 세상 이슈를 법률적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 권상희 시사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더위에 잘 못 지내겠어요. 정말 밤잠을 제대로 잤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간절한 맞아요. 요즘입니다. 날씨가 좀 빨리 선선해졌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올려주시면 저희가 소개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법률 이슈 토크에서 만나볼 이야기들 먼저 함께 만나보시죠. 이동관 청문회 여진, 적임자 대 부적격. 한미일 회의 룰메이커 격상 때 숙제만 받아와. 중국 부동산 위기 진앙지 헝다, 미국에서 파산 보호 신청.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주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이동관 청문회 여진, 적임자 대 부적격입니다. 지난 금요일 14시간 동안 격렬하게 맞붙은 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뭔가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갈 것 같던 그런 청문회였어요. 인사청문회 주요 쟁점부터 좀 짚어주시죠. 세 가지로 크게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자녀 학폭 의혹이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송 장악 문건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혹은 재산 관련 의혹이 있는데 간단하게 짚어보면 일단 자녀 학폭 의혹, 야당 주장은 진술서상 폭행과 갈취가 있었다. 학폭위가 개최되지 않은 건 학교에 외압을 했던 이동관 위원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내세웠고요. 그리고 후보자의 해명은 일부 폭행은 있었겠지만 갈취는 사실이 아니다. 학폭위 제도 정착이 안 됐던 상황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방송 장악 문건 의혹과 관련해서는 야당의 주장은 이 후보자가 보고받거나 요청했던 국정원 문건 30여 건이 발견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고요.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보고, 지시 등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의혹인 재산 관련 의혹 살펴보면 유학생 딸들 증여세 냈어야 했다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고요. 이에 대한 후보자의 해명은 세무서에 자문해서 증여를 했다라는 게 후보자의 입장입니다. 크게 세 가지 쟁점이었네요. 그러니까 자녀 학폭 관련돼서, 방송 장악 관련돼서, 또 그리고 이제 세금, 재산 관련돼서의 좀 의혹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자녀 학폭 의혹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압력을 행사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실제로 어떤 발언들이 좀 오갔을까요? 일단 서동영 민주당 의원, 교육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이죠. 이 후보자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피해자들이 쓴 진술서로 추정된 문서를 공개했는데요. 이 후보자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본인이 알기로 돈 갈취나 휴대전화를 뺏었다는 것, 이건 사실이 아닌 걸로 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아들의 거짓말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에도 아들에게 10차례가량 물어봤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당시 진술서를 받은 교사들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건 민주당 측 의원의 이 주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후보자가 반박을 했습니다. CCTV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현장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결국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하는 학생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데 이제 학생들한테 아는 대로 써라 이랬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랬기 때문에 다른 사례도 썼다고 합니다. 본인도 가해한 건 기록을 안 했다고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 서명 날인과 관련해서 진술서에 서명 날인이 지금 포함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아는 대로 해서 쓰라고 했던 걸로 보여진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경태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이 학폭력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냐라고 묻자 이 후보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일부 있었겠죠. 인정하는 듯한 발언이에요. 명확하게 인정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인정하는 듯한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본인이 어떻게 확인하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정순신 사태를 언급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학폭 문제가 불거졌을 때 고위공직자로서 적합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들, 이 학폭 가해자로 지목이 됐던 이 후보자의 아들이 반성하고 있냐라고 하니까 이 후보자는 지금 아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당시 학생이 쓴 입장문에 이 쌍방간 다툼이라고 나와 있다라고 또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학간 부분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고 갔어요. 학폭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았는데 또 전학을 가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공격을 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동관 후보자가 명확하게 해명을 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갑자기 통보받고 이런 사실이 있으니까 전학 가는 게 좋겠다 해서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경로로 전학을 가게 됐는지 모르지만 담임 선생님이 그 당시에 이제 아내를 불러서 지금 전학을 가야겠다 이렇게 말을 해서 이 내용을 수용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하나고등학교 이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제 학폭위가 열리지 않게 뭔가 무마 시도,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 이런 또 의혹이 제기됐었잖아요. 그런데 이동관 후보자의 해명은 이제 1990년대 국회 출입 기자 시절에 알고 지냈던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물어본 정도가 전부라는 내용으로 입장을 해명했습니다. 자녀의 학폭 관련해서 뭐 몇 가지의 의혹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 명쾌하게 해명을 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방어를 하는 좀 입장을 취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 후보자의 방어에 나섰는데요. 국민의힘은 당시에 문제를 제기한 하나고의 내부 교사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건과 관련이 일단 없고 이 당시에 외부 활동으로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하니까 갑자기 이 후보자의 자녀 학폭 의혹을 제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시점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 학교폭력 사건이 있었던 일이 2011년이에요. 네. 지금으로부터 10년이 훨씬 더 지난 일인데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게 2015년입니다. 그런데 이 학폭과 관련해서 뭐 상담을 했던 교사도 아니었고 관련해서 지금 이동관 후보자의 아들 담임도 아니었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전혀 관련이 없었던 교사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보면 내부 고발자 행세를 했다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근무 시간에 무단으로 나가서 외부 강연 같은 걸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지금 그 당시 학교에서 징계 절차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뭔가 이 학교에서 징계를 추진하니까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부 고발자 행세를 취한 거다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 쪽의 주장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미 언론에 일찍이 보도됐었죠. 학교폭력과 관련된 의혹이 보도가 되면서 나왔던 게, 그 당시 이제 피해를 입었던 피해 학생이 진술서 내용이 과장되거나 일방적인 왜곡이 많다, 일방적 괴롭힘도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언론 보도 좀 자제해 줄 걸 요청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전모 교사가 계속해서 문제를 키우면서 정치 쟁점화 시킨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음 쟁점도 좀 짚어볼게요. 이 후보자에 대한 언론 장악 의혹에 대해서도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이제 오갔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대통령 홍보수석 비서관 재직 당시에 국정원을 통해서 방송을 사찰하고 뭔가 방송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라는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언론 장악 기술자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 네. 건데요. 일단 국정원 문건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 국정원 문건을 거론하면서 이제 언론 장악 시도를 당시에 했었다라는 겁니다. 해당 문건이 그러니까 이동관 후보자가 이 MB 정부 당시에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할 당시에 이 국정원이 언론 장악을 위해서 만들었던 문건이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문건 존재를 알고 있느냐라는 질의에 이동관 후보자 전혀 모른다,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다라는 취지로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에 본인이 대변인 겸 홍보수석 일을 겸했었기 때문에
거의 이 한 자리에 앉아 있을 정도의 여유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에게 이 보고서를 통해서 보고를 했다기보다 정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직접 찾아가서 직보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보고서가 있다 하더라도 모니터 보고서 수준의 것이 아닐까. 이것도 뭐 추정하는 듯한 그렇군요. 내용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어쨌거나 이 보고하거나 지시한 일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민영배 의원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곳곳에서 보도되는 언론 장악 문건을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역시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없다라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다 사실이 아니다. 나는 어쨌든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것인데요. 국민의힘은 청문회 현장이 이 내로남불의 극치다라고 반박을 했네요. 일단 과방위원장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잖아요. 장제원 의원이 굉장히 목소리를 크게 냈는데 네. 이제 민주당 의원들 워크숍에서 이 방송 장악을 하겠다는 문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도둑이 재발절인 거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이제 민주당이 그동안 누려왔던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마지막 발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강도 높게 목소리를 높인 상황입니다. 이 후보자도 문재인 정부 시절 지금 꼬집은 것이 이 이른바 적폐청산 명목으로 이 지상파 방송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네. 홍위병 운동과 유사한 성격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영방송이 정파적 보도를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그런 시스템 일단 정비를 하고 교정한 이후에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지원도 강구할 수 있다라는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동관 후보자가 자격 요건을 사실 충족하지 못하면서도 이 아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렸다라는 의혹도 사실 제기가 됐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어떤 해명을 내놨을까요? 한 언론사가 이와 관련된 지금 보도를 내놓은 상황이에요. 거기에 네. 이제 입장문을 냈는데 보면 2020년 12월 29일부터 2021년 12월 1일까지 약 11개월간 직장 가입자인 아들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을 가입한 건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을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 제1호 다목에 따라 공단이 자격 요건을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좀 더 이 요건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폐업 등에 따른 사업 중단 사유로 이제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을 시기에 이 관련 자료를 보험공단 측에 제출을 하게 되면 예를 들자면 뭐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일을 하다가 일을 그만두게 되잖아요. 그러면 해촉 증명서를 내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이제 건강보험료가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공단이 인정하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후보자가 이어서 또 해명을 덧붙인 게 2021년 11월의 경우 공단이 매년 11월에 이제 자격 요건 심사하고 권리 구제 기간에 해당해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한 사안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기간에 이 이동관 후보자가 뚜렷한 직업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뭐 이제 수입이 발생한 게 방송 출연을 하거나 어떤 기관의 자문으로 참여를 했을 때 이제 수입이 발생을 했던 건데 그런 계약 기간이 끝나서 피부양자 요건에는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위법한 상황이라거나 규정을 위배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건데 지금 민주당이 공격하고 있는 건 2019년 11월에 이 서초구 잠원동 재건축 아파트를 팔아서 이 시세 차익이 꽤 컸다고 네. 합니다.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은 후에 이 변동 내용이 사실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재산 관련된 내용이 건강보험료에 그대로 반영이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시기에 건보료가 상당히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었던 시기. 그런데 2020년 12월에 이 시점에 이제 피부영자 자격을 얻었다는 점에서 건보료를 회피하려고 했던 시도가 아니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갈 것으로 사실 예상이 됐었고 관련된 쟁점들도 어느 정도 언론에 이제 나와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하게 다툼이 예상이 됐었고 실제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말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청문 보고서 회의가 불발되기도 하고요. 정말 가시밭길이 펼쳐진 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상황을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 보여요. 네. 당초 이제 국회 가방회가 오늘 오전 10시에 열리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동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 여야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한다 하더라도 절대 부적격 이 의견을 달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 보고서 이게 채택되지 않으면 회의를 열 필요조차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회의가 정식으로 열리지 못했던 오전 상황이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여야 대치 국면 속에 불발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글쎄요. 이동관 후보자도 사실은 본인에 대해서 그리고 또 본인뿐만 아니라 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급기야 법적 공방으로 이게 번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야당과 이 후보자, 이 고발과 손배소 전쟁을 정말 그야말로 예고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여야 대치가 격렬해지면서 이게 이제 법적 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으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 방통위원장으로는 자격 미달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 이 청문 대상자가 아니라 수사 대상자다. 꽤 강도 높게 비판하는 그랬네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청문회 이제 자료를 부실하게 낸 기관들 다 고발 조치하겠다. 이렇게 지금 방침을 내세웠는데 방통위, 국정원 등 정부 부처 그리고 고려대, 하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3개 기관을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지금 이 후보자 같은 경우는 한 언론사와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이 방송사가 이제 관련 보도를 냈는데 지금 이 후보자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이 청문회 도중에 인사청탁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이 언론 보도 채널이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보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후보자의 배우자가 인사청탁으로 받은 돈을 2달여가 지난 뒤에 돌려줬다. 이런 내용을 보도를 했다는 건데 이게 지금 이동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과 다르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 이 방송사와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한 게 이번이 벌써 2번째입니다. 그랬죠. 왜냐하면 지난 16일에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때 이제 자료 화면에 이동관 후보자의 이 맞아요. 사진을 게재를 한 방송 사고를 낸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임직원 형사고소와 함께 3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일단은 이동관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 방송사가 굉장히 좀 고의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은 다음 공세카드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이 후보자의 아들 학폭 관련 또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다. 이런 걸 검토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 학폭 이슈라는 게 우리가 드라마 더 글로리를 많이 이제 언급을 하는데 더 글로리가 방송되기 이전부터 공개되기 이전부터 사실 학폭 이슈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연예인이나 또 스포츠 선수들, 유명인들에 의해서 이제 학폭 문제가 불거진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사회적 이슈로 뜨거운 감자가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전에 불을 붙이겠다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사실 대통령이 인사권이라는 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 사실 민주당이 이와 관련해서 손을 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전을 통해서 뭔가 국민 여론을 뜨겁게 만들겠다. 학폭에 대한 어떤 비판 여론을 뜨겁게 만들겠다라는 취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러한 학폭 청문회 개최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여당과의 청문회 개최 합의가 일단 당연히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이다 보니까 이 민주당이 강행할 수는 있지만 그 모양새를 좀 생각하면 좋게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고, 더불어서 여론의 힘을 받지 못하면 이게 실효성이 크지 않다라는 또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일단 뭐 지금 민주당의 주장과 국민의힘의 주장이 너무나 다르기 그쵸.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은 다시 한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만약에 이 학폭 관련해서 청문회가 열린다면 지금 인사청문회와 어떤 점이 다를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똑같은 질문을 또다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렇겠죠. 하면 국민적 피로도를 더 높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야당 전체가 찬성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사청문회 당시에 교육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던졌어요. 그렇죠.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 그 질문 이외의 것들이 나오기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고, 청문회가 국민적인 뭔가 동의를 얻어서 열리게 되려면 사실 여당도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당이 동의하겠습니까?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은 절대 반대지만 여당 같은 경우는 절대 찬성인 입장이잖아요. 네. 서로 입장차가 완벽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학폭 관련 청문회 뭐 여당이 동의를 해주는 건 뭐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당이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과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가 열린다면 이게 의미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고요. 또 그에 따라서 과연 증인들이 이 청문회장에 나올까? 그렇죠. 네, 그것도 사실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학폭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서 이게 실효성이 사실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학폭이다 보니까 당사자가 이동관 후보자가 아니라 아들이고 아들의 친구들이고 선생님들이고, 그런데 선생님들이는 뭐 이렇게 나와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라고 치더라도 글쎄요, 그 어린 이제 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뭐 친구들이라든지 뭐 아들이라든지 나오지 않을 것인데, 그렇다 보면 사실은 사실관계 확인조차가 되지 않으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이동관 후보자가 공영방송과 포털 등 이 관련 분야의 대수술을 예고를 했는데 출범부터 정말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6기 방통위 출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나요?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뭐 그쵸. 이건 사실 뭐 저뿐만 아니라 이 관련 보도를 보시는 국민들이 다 예상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뭐 부적격자다라고 야당이 완벽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동관 후보자가 임명이 돼서 활동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방통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사사건건 야당이 비판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뭐 이동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좌편향돼 있는 방송들을 이제 공영방송을 어떤 중립성을 지키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동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민주당에서는 그게 이제 좌편향이 아닌 우편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비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 야당 설득 작업,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당 의원들도 대한민국 국민인 건 사실이잖아요.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이동관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면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이런 청문회를 계속 해야 되는 건가? 그러게요. 청문회의 실효성에 대해서 상당히 그렇죠.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켜봤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금 현 정부까지 쭉 살펴보면 그 이전 정부는 차치하더라도 뭐 여야 간에 어느 정도의 입장차 정도는 있을지 몰라도 이 뭔가 이 여야가 합의가 불발된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는 게 점점 관행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임명 자체는 사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청문회가 지금 여야의 어떤 정쟁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야의 정쟁의 장이 되다 보니까 이 직무에 이 사람이 맞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야가 청문회를 열고는 있지만 구속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인사청문회가 실효성 담보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당이나 야당 할 것 없이 구속력 높이는 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연구를 해서 이걸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건 뭐 보여주기식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청문회라면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덧붙이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피로도가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형식적으로 하는 뭐 에너지 낭비라고 보더라도 뭔가 의미 있는 이야기가 오간다면 사실 의미가 있을 텐데 서로 각자의 이야기만 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뭔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이동관 후보자 청문회 관련된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미일 회의, 룰메이커 격상 대 숙제만 받아와 이렇게 정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진행된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를 놓고 여야 간의 반응이 정말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한미일 이 정상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좀 이야기로 오갔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캠프 데이비드 하면 미국 대통령 별장으로 알려진 곳이잖아요.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국빈 방문을 한 게 사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몇 달이 지났죠. 네. 국빈 방문을 하고 또 이 한미일 이 삼국 정상이 모여서 캠프 데이비드까지 방문을 한 것, 뭐 우리나라가 최초라고 하죠. 이곳에서 이제 8시간 동안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정상들 이번 정상회담에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 정신 그리고 한미일 협력에 대한 공약 이렇게 3개의 문서를 채택했습니다. 일단 뭐 핵심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한미일 협력의 제도화가 이번 이 정상회담 가운데 가장 이제 주력된 핵심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먼저 삼국 정상회의와 안보, 외교, 국방, 산업장관 등의 회동을 정례화했습니다. 또 인도태평양 대화를 비롯한 다양한 협의체도 출범하기로 했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한미일 이 삼국 공조 체계를 더욱더 공고히 하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일이라는 모임의 실체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협력 분야도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미동맹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분단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보 분야에서 미국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사실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 한미일 공조라고 하면 사실 안보 분야에 역점을 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텐데 안보는 기본이고요. 또 경제, 기술, 또 민간 교류 확대까지 여기에는 이제 보건, 여성 부분 관련된 문제도 포함이 됩니다. 모든 영역을 총망라합니다. 특히 지금 이 코로나19를 겪고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공급망 불안정성 문제가 또 그렇죠.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네. 이와 관련해서 이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 나라가 함께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국가 연구기관끼리 혁신 분야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한 것.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현재 미래 먹거리를 삼국이 함께 나가겠다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지역적인 범위도 달라졌습니다. 네. 사실 뭐 일본과 우리나라가 포함이 되면 동북아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지역적으로 봤을 때. 이 과거 의제,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어떤 핵 미사일 도발 위험 수위가 계속해서 이 수위를 넘나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제가 한반도 문제에 국한이 됐다면 이제는 아시아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이슈 전체가 대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이 한미일 세 나라 합쳐서 전 세계 GDP 포함했을 때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3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네. 뭐 그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뭐 영내에서 도발 위협 등이 발생하게 되면 세 나라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을 별도 문서로 채택한 것. 뭐 이번 한미일 이 세 개의 나라가 모여서 정상회의를 한 것 중에 가장 뭐 상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한국과 미국, 일본, 삼국 정상회담이 앞으로 최소 연 1회씩 열리기로 또 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한미일 3국이 이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마친 뒤 6시간 만에 중국군이 대만 주변에서 이 해군, 공군 합동 순찰 및 훈련에 나섰다는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한미일 3국이 중국을 국제 질서를 저해한다라고 이제 규탄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입장에선 굉장히 좀 기분이 나빴겠죠. 그래서 무력 시위에 나선 것이다라고 지금 풀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두 가지 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한미일 정상 간의 이 삼국 회담, 정상회담이 주요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 네. 가지는 일단 이 대만 집권 민주진보당 차기 총통후보가 라이칭더 현 부총통입니다. 미국을 경유해서 남미를 방문했어요. 이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마련된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또 고려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한미일 이 삼국 정상회의가 열렸을 때 중국이 거론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질서를 저해하는 국가로 중국을 지목을 한 거고요.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이 한미일 삼국 정상이 언급한 단어 양안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됐습니다. 이 양안 문제, 사실 중국은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중국과 대만이라는 뜻이 이제 양안이잖아요. 이걸 지금 중국은 배제되고 한미일 세 나라의 정상이 모여서 이 문제 이슈를 지금 뭐 중국 입장에서는 건드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경고의 메시지 그렇겠죠. 차원에서 이런 모습을 연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군용기를 비롯해서 총 42대가 동원됐다고 하는데 일단 이번 훈련을 통해서 연합작전 실전 능력을 점검했다라고는 하지만 이거는 뭐 대외적인 이제 이 훈련에 대한 명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밝히긴 했어요. 대만 독립을 원하는 분열 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하나의 중국 원칙 계속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시진핑의 단기 집권이 이제 뭐 현실화되면서 더욱더 하나의 중국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중국의 심기를 상당히 건드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은 이렇게 굉장히 뭔가 무력 시위를 하기도 하고 뭔가 나름의 표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만은 반대로 한미일 정상이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대만 해협의 이 평화와 또 안정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 것을 확인한다라면서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3자 이 정상회담을 보면 일단 대만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자라는 취지의 어떤 공감대가 이 한미일 세 나라 간의 그런 것 정상 같아요. 사이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과연 대만이 하나의 국가로 인정받고 있느냐, 완벽하게 인정받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점이 생기는 게 뭐 한 일례로 WHO 같은 경우는 대만이 회원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WHO에서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만이 절대 이 WHO에는 이 회원국으로 가입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그런 이러저러한 상황들 속에서 중국이 하나의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 한미일 공조가 어찌 보면 중국에게 대만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해달라라는 메시지까지 포함됐다라고 대만은 해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국의 계속되는 이런 위협에 대만 국민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게요. 이런 차원에서도 뭔가 이 대만 입장에서는 이 한미일 3국 간의 정상회의에서 본인 이 대만의 문제가 거론됐다는 것, 중국 문제가 거론되면서 이 대만 문제까지 거론됐다는 것 자체가 뭔가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그런 기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를 놓고 이 여야 역시 또 이제 극명한 입장 대립을 보였는데요. 먼저 국민의힘 반응부터 좀 살펴볼까요? 일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중추국으로 우뚝 서고 있다. 본인 SNS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 또 비판에 나섰는데 대북 대중정책 실패한 정책이라는 취지의 또 비판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북한에 계속된 조롱이 있었지만 여기에 말 한마디 못하고 중국에도 굴종 외교를 했다라는 취지로 비판을 하고 나선 겁니다. 네. 또 지금
이제 강민구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논평을 냈는데 여기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논평이 나왔습니다. 한미일 3국 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켜서 우리 외교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한 거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긍정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반대의 입장에 또 서 있죠. 민주당은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들러리만 서다 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굉장히 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성준 대변인이 또 강도 높게 브리핑 현장에서 비판을 내놨는데 네. 이제 자유만 외치던 윤석열 대통령은 대중국 압박의 최전선에 서라는 숙제만 받고 국익에는 입도 뻥끗 못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누구를 위한 협력 강화냐, 대한민국 무엇을 얻었냐, 뭐 윤석열 대통령의 퍼주기 외교에 할 말을 잃는다. 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전 정부를 좀 복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한미일 이 삼국 정상회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일본과 사이가 극도로 좋지 않았죠. 냉각기였기 때문에 한미일 이 삼국 정상회의는 열리지 않았지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때도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어요. 문재인 네. 전 대통령 때도. 그런데 그때는 이 야당, 여당의 논평이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당시의 여당,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당이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극찬을 쏟아내는 평가를 내놨고요. 그리고 당시의 야당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혹평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공수가 바뀌면 그러네요. 또 이렇게 평가가 엇갈리는 이런 내용. 그런데 사실 외교는 저는 정쟁화시키지 않고 제대로 외교적인 관점에서 봤으면 하는 바람이 그러게요.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외교적인 성과가 여러 가지 있는 건 부인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런 한미일 삼국 정상이 모여서 뭔가 결론을 도출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대선을 통해서 뭔가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입장이 또 번복되는 거 아니야? 이런 또 우려가 제기되잖아요. 그러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미국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고 이 삼국 안보 협력 관계를 제도화하겠다라는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야당이 아무리 여당이 싫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싶다 하더라도 인정할 건 좀 인정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 덧붙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입장은 서로 극명하게 다른데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회의에 대해서 이 외신들의 평가는 좀 어땠을까요? 일단 중국과 관련한 문제가 가장 부각이 되죠. 우리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찌됐건 우리가 지금 경제와 관련해서는 중국과의 교역 관계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미일 공조 체계가 구축돼서 이것이 굳건해진다 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어떤 설득 노력은 지속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조금 정부가 가졌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일단 지금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이 아시아판 나토에 대한 중국의 경계심을 강화할 수 있다. 아시아판 나토라는 건 이제 한미일 공조 체계를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한미일 정상이 억제라고 부르는 걸 중국에선 억제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포위, 심지어 도발 이렇게 중국에서는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이 명백하게 태평양 나토가 아니다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회담이 특정 나라를 겨냥하지 않았다라고는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양안 문제가 거론됐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를 직접 겨냥한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뉴욕타임즈가 중국의 전문가들 분석도 함께 소개를 했는데요. 일단 지금 이번 중국이 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지켜보면서 이 미국이 이제 필리핀 같은 다른 나라들을 끌어들이면서 동맹 관계를 분명히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인도 태평양판 나토가 되면서 중국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왔고요. 또 한 이 중국 전문가의 분석을 보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가 신냉전의 신호탄이 될 거다. 사실 이미 뭐 중국과
또 미국 이 패권 다툼이 계속되면서 신냉전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로 인해서 이 신냉전 시대 뭐 아무래도 가속화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실 한한령을 이미 겪지 않았습니까? 오랜 시간 그랬죠. 동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중국이 경제적인 수단으로 보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분석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이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뭐 관심을 가지고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공식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는데요. 한일 양국 정상회의에서도 오염수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이번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 공식 의제로 다뤄지지는 않았는데 미일 양자회담에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총리가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뭐 서로 긍정적인 반응이 오고 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오염수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배경, 뭐 국민들이 다들 짐작하실 거예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 과학적인 검증은 이미 마무리가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사실 사회적으로 안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 내에서 반발이 거센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의제에서 뺐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한미 3국의 협력을 돈독히 하는 것도 굉장히 뭐 중요하지만 일각에서는 수직 구도가 아니라 우리가 수평 구도를 유지하는 전략도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는데요.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외교하면 힘의 원리가 작동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간의 수평 구조를 유지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데 지금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일단 한국이 이제 한반도를 넘어서 인도태평양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이슈의 어떤 공동으로 책임감, 이 책임의 무게가 상당히 커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치를 그만큼 인정해줬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긍정적으로 이제 수평 구조로 갈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전 정부 때는 한미일 이 정상회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번에도 이 한미일 정상회의가 있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인정을 한 겁니다. 일본과 우리 사이가 좋지 않았다면 이 3국 간의 정상회의 절대 이루어질 수 없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과감하게 사실 당시에 지지율이 굉장히 하락했습니다. 지지율 하락이 예상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일본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한미일 정상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그동안의 수직구조에서 어느 정도 수평구조 쪽으로 다가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뭐 이 한미일이 원팀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시너지 낼 수 있도록 계속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플레이어인 한국이 다양한 외부 변수를 엮어가면서 외교 역량을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수직 구조가 보다 더 수평 구조로 변화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두 번째 법률 이슈 토크 한미일 정상회의 관련돼서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헝다그룹, 이 부동산 위기 진앙지 헝다, 미국에서 파산 보호 신청이라는 주제 선정을 해봤는데요. 중국 부동산 위기의 진원지죠.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그룹이 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17일 미국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 좀 짚어볼까요? 일단 중국에서 헝다 하면 두 번째로 큰 부동산 개발 업체예요. 천문학적 부채로 인해서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서 2021년 12월 채무불이행, 그러니까 디폴트라고 하죠. 디폴트 선언을 하고 채무 조정을 통한 활로를 모색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헝다그룹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국 전체 이 GDP의 약 2%에 달하는 2조 4,370억 위안, 우리 돈으로 무려 447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렇죠. 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챕터 15와 관련된 내용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미국에 파산 신청을 한 거 아닙니까? 미국 법원에. 이 챕터 15가 외국계 기업이 회상을 추진할 때 미국 내의 채권자들의 채무 변제 요구와 소송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해주는 규칙이 챕터 15입니다. 그러니까 이 헝다그룹의 파산 보호 신청은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 어떤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사실 이게 자국 언론을 통해서 먼저 발표가 돼야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게요. 자국 언론을 통해서 공식 발표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헝다그룹의 파산 신청, 지금 중국 전체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이 헝다그룹이 미국에서 파산 신청을 한 것과 별도로 자국인 중국에서는 지금 당국 조사에 직면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룹 산하의 형다 부동산이 이렇게 밝혔는데 네. 회사의 정보 공개 위법 혐의가 있어서 중국 증권법 그리고 행정처벌법 등에 따라서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헝다가 이 세무 불이행으로 파산 신청한 것 외에도 사면초가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요. 이 최근에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 위안 역시 디폴트 위기에 지금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금융권으로 도미노 파산 우려가 지금 계속해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다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판 리먼 브라더스 사태 가능성도 지금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인데 네. 비구이 위안이 헝다보다 무려 한 4배 정도 많은 지금 부동산 관련 크고 작은 부동산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헝다하고 좀 다른 점을 말씀을 드리면 헝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라서 재무적 문제가 위기를 촉발한 상황인데 지금 비구이 위안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개발업체 1위였어요. 중국 경제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복합적으로 연관이 지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심각성이 헝다의 어떤 파산 신청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최악의 경우에 이 문제가 금융권으로 확산될 경우 중국 경제에 더욱더 어두운 먹구름이 드리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비구이 위안이 이제 디폴트 위험이 현실화되면 그래서 금융권까지 이게 넘어가게 그렇겠네요. 되면 가뜩이나 중국 경제 지금도 어려운 상황인데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유동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중릉 국제신탁 같은 경우가 지금 비구이 위안에 대규모로 투자를 했어요. 대규모로 투자를 했는데 지금 자금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2대 주주가 중주그룹이거든요. 네. 중주그룹이 자칫하면 파산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8년에 사실 미국에서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디폴트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글로벌 금융 위기로까지 확산이 됐는데 이것이 2023년에 중국발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금 경고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이렇게 중국 부동산발 위기론이 커지면서 정부도 대응 방안을 좀 마련 중이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어떤 대응 방안들 고려하고 있을까요? 일단 기재부 내에 지금 중국 경제 상황반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해서 모니터링 수위를 높이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매일매일 중국 경제 시장,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 보면 우리 증시가 출렁거린다거나 이런 위험성이 큰 상황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사실 중국에서 이렇게 차이나 리스크가 번지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는데 어떨까요? 제가 지금은 위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이 지금 한국은행이 상저하고를 기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경제 성장률이 좀 낮더라도 하반기에는 올라갈 거다. 여기에는 왜냐하면 이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고 IT 관련해서도 경기가 회복될 거다라는 기대 심리가 있었는데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 심리가 지금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경제 성장 관련해서 상저하고가 과연 하반기에 현실화될지 의문인 그런 상황입니다. 모쪼록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좀 희망을 가져보는데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이제 허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도 굉장히 많은 중국인들이 여행을 떠났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렇게 6호에 귀하는 중국 부동산 리스크를 좀 상쇄하고 그래도 그나마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가장 중요한 건 중국 유커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과거처럼 지갑을 열 것인가가 관건이지 않나라는 그쵸.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같은 경우도 경제가 어려워지면 지갑을 꽁꽁 닫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이 가장 관건인데 일단은 지금 6년 5개월 만에 유커가 대규모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중국
미국 국경절 황금 연휴 이제 다음 달이면 시작이 됩니다.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꽤 긴 기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 대규모로 이 유커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관광을 하게 된다면 우리 경제로서도 상당히 숨통이 트이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기는 하는데, 네. 지금 이 관련해서 디폴트가 현실화되게 될 경우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한 사람들 울상 짓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는 유커가 과연 과거처럼 대규모로 올 것인가? 그러게요. 와서 대규모로 지갑을 열 것인가? 이 부분이 관건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유커의 기한으로 인해서 명동이라든지 제주도라든지 우리나라도 조금 더 활기를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 헝다그룹으로 시작이 돼서 도미노 파산 우려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글쎄요,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게 될지, 그리고 중국의 이러한 중국발 리스크가 우리나라 경제에는 과연 좀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저희도 한번 계속해서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법률 이슈 토크, 이 중국의 헝다그룹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권상희 시사평론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